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쁘다는 소리는 꽤 듣고 살았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포동포동한 편이라서 요즘 서울하는 마른 체형과는 좀 거리가 멀긴 했어도 꾸준한 다이어트 덕으로 뚱뚱하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 덕에 결혼 전에는 꽤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어딜 가도 제가 눈에 확 띄는 미모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수강할 때는 전체 단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받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지하게 러브레터를 많이 받곤 했었네요. 심지어 제 앞자리를 맡아준 밉지않은 남학생 때문에 제 친구들도 덩달아 편했었죠. 그때만 해도 저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아주 남자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니까요. 항상 남자애들이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빌빌거리는 모습들이 웃겨서 그랬어요. 선배 언니들이 저를 미팅에 끼워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어도 별 흥미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잠시 복도로 친구와 대화 좀 하려고 나오면 다들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남학생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랬으니 제가 웃어주는 날에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만한 모습과 차가운 인상을 주어야만 함부로 퇴시를 못했죠.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요. 방어기적인 자세를 취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실실 잘 웃어주고 쉬워 보이면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다가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선배 남들의 무지한 관심도 버거운데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학교 후문에 있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선배 언니들과 오빠들이 그새 알고 찾아오곤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동선 파악을 다 하고 있다니 참 꺼림칙하고 싫었습니다. 그런 탓에 얼음공주란 별명이 아닌 별명까지 받곤 했는데요. 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곤 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복학생이었던 선배 오빠들이 감히 후배인 저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는 소리에 선배 언니들한테 혼날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댓글로 뻥 치시네 하시며 구라를 어지간히 치라고 하실 겁니다. 제 자랑을 많이 늘어나서 재수없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늘어놓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던 제가 어떻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첫 직장에서 만난 인기남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것은 별것이 없었어도 사람이 평판도 좋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꽤 괜찮아 보였어요.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제게 반해서 다른 여자들의 태시도 마다한 채 저에게만 직진했어요. 그 저돌적인 자세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었죠. 인생 그거 별거 있나 싶었어요. 내게 대시하는 사자들도 많았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끌리지 않아서 다 마다해서 다들 제가 호강에 처쳤다고 그랬었죠. 아버지가 증권기업의 회장이라며 돈 자랑을 하며 언제 봤다고 만난 지 3일 만에 결혼을 하자며 덤비던 남자도 있었고 의대를 다니면 다인가? 나를 놓칠까봐 공부가 집중이 안 된다며 자기 엄마를 끌고 와서 우리 집에서 진을 치던 남자도 있었어요. 다 어이가 없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했었죠. 그랬던 제가 아주 수수하다 못해 기존에 만났던 남자들의 스펙에 반도 미치지 못했던 남편과 결혼에는 주위 친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반대를 했어요. 너 미쳤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따위 남자랑 결혼을 해? 너 좋다는 남자지 넘치고 넘치는데 하필 왜 그래? 라며 다들 황당해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선 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기만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은 외형적입니다. 저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저를 다른 남자들한테 뺏기지 않고 선점을 해서 저를 꼭꼭 가둬두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만난 대부분의 스펙이 좋은 남자들은 하나같이 짝기는 만난 지 3일 만에 아니면 한 달 안에 결혼을 하자고 덤볐으니까요. 저는 그때 무척이나 어렸고 세상을 더 자유롭게 활기를 치며 살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에 묶여서 꼼짝없이 창살 없는 감옥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척 두려웠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늘 그랬어요.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됩니다.
내 옆에만 있어주고 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외모로만 풍겨져 나오는 제 이미지에 자기네들 이상형을 때려 맞추는 꼴이었어요. 그게 말이 좋지 사람을 질리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여자도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같이 벌어서 같이 성장하고 집도 사고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닌가요? 혼자 벌어서 못 사는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낭비예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좋게 들리던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친 거죠. 제가 스스로 이쁘다는 자랑을 이렇게나 장황하게 늘어놓게 될 줄이야.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그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할 만큼 역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또 누가 말해주겠나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행복한 연애를 1년 정도를 한 후에 결혼을 했어요. 다들 뜯어말리는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대화가 잘 통해서 늘 행복했으니까 어쩌겠어요. 지금은 많이 후회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거 잠깐인데 평생 갈 줄 알았으니 제가 멍청했어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이 되었는데 15kg 이상이나 쪄버렸어요. 태교를 한답시고 좋은 것은 다 찾아서 마음껏 먹었더니 바로 확 찌더라고요. 출산 후에 빼면 된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웬걸 빠지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3개월이 될 무렵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워낙에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는 했어요. 그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키도 170cm에 말라 빠진 몸매 모델 같은 애가 한 명이 왔어요. 그 친구는 남편이 한 번도 못 보던 친구였어요. 제가 남편과 사귈 때나 결혼을 할 때도 미국에 유학을 갔었던 친구라서 잠깐 귀국한 사이에 저를 만나러 왔던 겁니다. 이름은 정채연이었어요. 외국물을 마시고 온 애라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과는 남달랐어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애였죠. 당연지사 오랜만에 만난 채연이와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고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보는 제 친구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보더니 했던 말은 현서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몰라보겠어. 아직 부기가 안 빠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그에 반해 채연이는 쇼펜 제롱 부츠를 멋지게 신고 녹색의 명품 크로스백을 두르고 나타났는데 정말 모델 같았어요. 다들 나머지 친구들도 이쁘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했나 봐요. 그때 남편도 채연이가 이뻐 보였겠죠. 이쁜 거 좋아하는 남편이 채연이를 보고 반했었나 봅니다. 나쁜 새끼. 그렇게 가벼운 자식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어쩐지 채연이를 보던 남편이 나머지 친구들이 가던 목소리와는 딴판으로 아주 매너 있게 대하더라고요. 말만 들었지 처음 보는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웰컴 드링크를 채연이에게 갖다 줘야 한다며 저를 주방으로 불러서 뭘 가져다 주면 되겠냐며 설레발을 떨더라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채연이가 저에게 산후조리를 잘한 것이 맞냐며 몸에 부기가 왜 하나도 안 빠졌냐며 난리길래 남편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얼마나 했는데요. 한약도 벌써 2번이나 지어 먹었어요. 부기가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비싸게 지어서 먹였는데 이 모양이에요. 전에도 살찐 돼지 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이젠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 말에 제 친구들의 인상이 팍 일그러졌어요. 친구 중 하나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러니까 남자들도 얘기를 나봐야 해. 태준씨, 그 말 취소하시죠. 현서가 전에 돼지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그랬어요. 아휴, 웃자고 한 소리죠. 우리 현서는 그냥 돼지가 아니라 저한테는 꽃돼지죠. 이쁜 돼지라고요. 반어법 몰라요? 라고 껄껄거리고 웃자 친구들도 마지못해 웃어 넘겼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저는 속은 부글거렸었죠. 분위기상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술 더 뜨더라고요. 자기야, 채연 씨가 목이 마른가 봐. 냉장고에 사둔 파인애플 있지? 그거 탄산에 갈아서 주스를 해와. 채연 씨 좀 드리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 네가 해와. 응, 알았어. 라고 하며 딱 채연이 것만 파인애플 주스 한 잔만 해왔어요. 채연이만 입이냐? 한 김에 내 것도 해와. 네 것은 네가 해다 먹어. 자꾸 움직여 살이 빠질 거 아니냐? 채연 씨를 봐라. 여자가 저 정도는 되어야 멋지지 않겠어? 네가 가서 네 것이랑 친구들 것까지 다 해와. 나도 모처럼 친구들 왔는데 얘기꽃 좀 나눠야지. 안 그래요? 채연 씨? 그러자 제 친구들이 사정없이 눈을 흘겼는데도 눈치가 없더라고요. 그런 후에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신혼여행을 가서 산 비싼 내 스카프를 꺼내와서 채연이 무릎 위로 티나게 덮어줬어요. 이게 미쳤나?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난리야? 제 친구를 챙겨주는 것이 어째 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채연 씨, 이걸로 덮고 있어요. 아니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실래요? 현서 옷이 맞는 게 없을 텐데. 현서야, 네 옛날에 입던 바지 하나 꺼내와. 괜찮다며 말리는 채연이에게 남편이 굳이 편하게 있다 가야 한다며 자기 빨리 가져오라고 채근을 했어요. 그 사이에 방에서 제 아들이 깨서 오는 소리에 우르르 제 아들 방으로 갔어요. 아들 방에서 친구들과 한참을 있다가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이 웬 스파게티를 한다고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뭐해? 우리 점심 시켜 먹을 건데. 피자나 치킨 그런 거 말고 채연 씨가 스파게티를 좋아한다잖아. 그래서 슈퍼에 가서 재료를 사왔으니까 내가 요리 솜씨 좀 뽐내볼게. 기다려. 뭐? 채연이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니까 직접 해주겠다고? 채연아, 우리 신랑이 네가 이쁜가 보다. 나한테 해주지도 않는 스파게티를 너한테 해주다니. 그러자 친구들이 아들방에서 나와서 남편이 주방에서 스파게티를 하는 모습을 구경한다고 주방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도로 잠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남편이랑 친구들이 하는 대화가 조금씩 다 들렸어요. 친구들이 주방에서 있는 폼 없는 폼을 다 재고 있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원래도 서연이한테도 이렇게 뭘 잘해줘요? 아니요. 내가 안 해줘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지가 다 됐죠.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만 먹으라고 할 판에 해주기는요. 우리 채연 씨처럼 날씬하다면야. 내가 맨날 해주죠. 내가 속았죠. 저렇게 돼지가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남편이 킥킥거리며 떠들어대자 채연이가 그랬어요. 부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건데 돼지라뇨. 태준 씨가 성준이를 한 번씩 돌아가며 돌보세요. 육아휴직도 현수 혼자서만 하면 안 되죠. 현수도 몸을 돌봐야죠. 수영도 다니고 요가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냅둬요. 원래 돼지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채연 씨는 출산해도 똑같을 건데 내가 저럴 줄 알았겠어요? 라고 하며 껄껄껄 웃어 제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줘도 혼자서 지랄을 떨면서 내용을 봤어요. 스파게티를 채연이를 위해서 했다면서 채연이에게 자꾸 맛있냐며 웃고 떠들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친구들을 맛있게 먹여야 했기 때문에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오후 늦게서야 다들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가자마자 남편이 서재로 휑하니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어요. 저 왼수를 어떻게 하나 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나 텐션이 좋더니만 친구들이 가고 난 후에는 입에 차크를 물고 꼼짝도 안 했어요. 스파게티를 한다며 요리 쇼를 했으면 뒷정리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밤이 다 되도록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다 못해서 제가 불렀어요. 자기야, 좀 나와서 주방이나 거실 좀 치워. 뭐해? 그랬더니 대뜸 나와서 하는 말이 웃겼어요. 뭔 놈의 여자가 목소리가 동네 아줌씨 마냥 크냐? 네가 치워. 네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뚱뚱한 거야. 너는 네 친구들을 보고도 뭐 느낀 게 없냐?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채연 씨를 봐.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냐? 뭐시 어째? 너 자꾸 내 친구들 들먹이면서 나한테 돼지라며 놀리는데 네가 사람이냐?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누가 할 소리를? 그럼 너는 사람이냐? 거울을 보고 말해. 밖에서는 나한테는 아는 체도 하지 마. 쪽팔리니까. 라고 하며 자기 방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천불이었어요. 그때 채연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네 신랑과 사이는 괜찮은 거니? 네 신랑이 나한테 내일도 휴일이니까 스파게티 잘하는 레스토랑에서 밥 사준다고 하더라. 일단 거절은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너 빼고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왜? 네 신랑이 나한테만 집착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러면서 남편이 채연이한테 보냈던 톡을 캡처를 해서 보내왔어요. 채연 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제가 채연 씨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이네요.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히 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서재방에서 틀어박혀서 채연이한테 이런 톡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니. 완전히 또라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채연이에게 제가 톡을 보냈어요. 채연이가 남편을 불러내보라고 했더니 좋아라면서 꽃단장을 다하고 그 밤중에 바쁘게 나가더라고요. 채연이가 주소를 찍어서 보낸 만남의 장소에는 뜻밖에도 제 사촌오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볼기짝을 얼마나 불나게 맞았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손들고 벌써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자기야 어서 와 라며 반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너 오늘 살래 죽을래? 그 대답만 해라. 응? 왜 그래 자기야. 아니 태준이 엄마. 그래서 제가 태극박을 치워박으며 그랬어요. 감히 내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네가 살려면 나랑 이혼하고 너는 못 만나가. 뭐 어쩌겠어요. 남편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살고 볼 일이었죠. 자기가 모두 잘못했다는 각서도 썼고 책임을 지고 이혼에 동의하겠다며 양육권도 모두 다 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겠다고도 했고요. 강박이한 동의든 아니든 남편은 그날부터 제 신혼집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혼의 책임의 증거가 다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사촌오빠가 직장 상사여서 남편의 월급 때마다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지 확인도 잘 해주시네요. 하도 못 믿을 인간이니까요. 회사에 소문도 받아야 해서 다들 그랬어요. 어머 생긴 것하고는 영 딴판이네. 다들 조심해요. 저런 인간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요. 저는 보란듯이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혼녀도 제 오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어요. 어딘가에 내 짝이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편은 조그만 관광버스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에요. 형제만 둘인데요. 조금 살 만큼 사는 집안이죠.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남들이 다 하는 알바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부모님의 돈으로 편안히 학교 생활도 즐기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을 오원 없이 다니곤 했던 친구였어요. 그에 반해 저는 대학 입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은 크나큰 불효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저를 낳은 바람에 이미 은퇴를 하신 상태였고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며 생활을 하셨거든요. 두 분 다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경제활동을 하시지는 않아서 제가 경제적인 자립을 빨리 해야만 했어요. 언니와 오빠가 있긴 했지만 각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조카들 데리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하는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때였어요. 장학금 대출도 빚이잖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빚을 지고 출발하기는 죽어도 싫었던 탓에 늘 알바에 목매달았어요. 제가 야간 호프점 서빙 알바를 할 때 손님으로 왔던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참고로 야간 호프점 서빙 알바는 다른 곳보다도 알바비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했었던 곳이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호프점이라 해도 카페처럼 젊은 20대가 주류라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찾던 곳이라 옛날에 성행했던 술집 개념과는 다른 곳이죠. 남편이 단골 손님으로 오면서 안면을 텄고 같은 학교의 선배라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모로 저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게 되었는데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취업을 했고 저도 취업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저와 사귈 때에도 시골에서 간단하게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께 여러 번 인사를 드리러 오고 가곤 했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단 한 번도 예비시댁이 될 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고 딱히 남편이 가정사에 대해선 별 말이 없었어요. 원래 남자들이 입이 무거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예비시댁에 처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어서요. 게다가 너무 화려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대 중반은 될 텐데 풍성한 긴 머리에 그것도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만화에서 나온 듯한 세팅한 커리 머리와 공단인가 비단인가 벌이 꽂힌 줄 알고 잘못 앉았다가 낙상할 것만 같던 광채가 나는 전에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외모만큼이나 프라이드가 높은 듯이 보였던 그 눈빛과 보토스만 땅 채운 듯한 터질 듯한 볼태기, 그리고 날카롭던 콧날과 눈 밑에 애교살이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인 면이 강력하긴 했어도 조화를 잘 이룬 것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셨는지 말입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자세도 바른 것이 자기 관리의 끝판왕 같았어요. 그 외모에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저의 길을 누르고도 남을 듯 했습니다. 웃을 때 어색한 것만 빼고는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김건희 여사도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미모가 돋보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자기 관리에 충실하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보통은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반인들이 이러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제가 처음 뵐 때부터 그랬었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너무 젊으셔서 눈이 부시네요. 라고 했을 뿐인데 매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진심이라 그대로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게 듣기가 매우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별다르게 태클을 걸지는 않으셔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후 속사포로 상견례 날짜도 잡혔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셔서 정원에 꽃도 가꾸고 욕심이 생겨서 빈 땅에 농사도 조금씩 늘려가는 바람에 찐 농부가 다 되어 있었어요. 검게 글린 얼굴에 화장을 한다한들 한계가 있는 법이었지만 나름 신경을 써서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더더군다나 예비 시어머니가 워낙에 젊어 보이고 화려한 분이시니까 좀 더 갖춰 입고 오시라고 제가 주문도 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신지도 않을 구두에다 투피스 치마 정장을 입고 나오셨고 그 전날에 미리 미용실도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액세서리도 하나도 없어서 금반지 외에는 따로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 금반지도 보통 때는 일하는데 불편해서 반지함에 모셔뒀다가 일부러 끼고 오신 거였어요. 세트로 된 금목걸이와 금귀걸이도 있었는데 엄마가 필요가 없다며 팔아버리셨대요. 그것도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사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그래야겠죠. 가방도 제가 백화점에서 선물로 사드린 중저가했던 가방인데 늘상 잘 들고 다니셨던 익숙한 것이었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한 편이라서 코트도 입고 오시면 좋았겠지만 투피스 정장에 맞는 옷이 없다고 하셨어요. 약간 헛져 보여서 제가 급히 목에 스카프를 둘러드렸었죠. 엄마가 학교 선생님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계셨지만 퇴직을 한 이후로 살이 급격히 늘어서 입던 옷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보기 싫게 뚱뚱하지는 않으셨죠. 그저 그 나이에 적당히 살이 붙은 중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와서 기다렸어요. 제가 사온 꽃으로 장식도 간단 하나만 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너무 예비 시어머니가 화려했어요. 꼭 이날만 손꼽아 기다린 사람처럼 온갖 명품으로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마치 부잣집의 사모님처럼 머리는 뽕으로 부풀렸는지 어깨에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약디 얇은 듯한 원피스는 아이보리색 바탕의 화려한 금장식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손가락마다 번쩍번쩍한 반지를 끼고 있었고 네일샵에서 관리를 받은 듯한 손톱과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귀걸이와 목걸이에 송곳 같은 삐딱구두에 샤넬백을 들고 왔어요. 그 아우라에 놀라서 저희 부모님이 입을 쩍 벌리려다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기죽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비교를 하지 않을 때는 그저 고상하고 수수하다 정도였는데 갑자기 화려한 예비 시어머니 등장에 기가 죽을 정도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도 훌륭했어요. 고급스러운 코트 속에 명품 머플러를 두르셨는데 얼굴이나 머리도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든 게 반짝거렸어요. 피부도 촉촉한 윤기가 차르르 흘렀고요. 그에 반해 저희 아버지는 주름진 데다 메말라 보이는 피부가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일어서서 들어오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맞이하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쓱 훑어보시더니 저에게 그랬어요. 향란아, 너희 부모님이 맞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네 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셨다면서 예의도 없이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이게 뭐니? 수준이 안 맞아서. 그 말에 다들 귀를 의심하고 몇 초간 청적이 흐른가 싶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허, 당신 수준 낮게 말 좀 가려서 해요.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서로 인사도 나누지도 않은 채 무식하게 할 말은 아니었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더라고요. 힘 빠져서 그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오늘 같은 날엔 좀 꾸미고 와야 격식에 맞는 게 아니에요. 상견례인데 너무하네. 그러면서 무례하게 엄마를 아래 위로 훑어내렸어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투와 태도가 아닌가요? 엄마가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를 쳐다보며 기가 막힌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도 먼저 결혼할 남친이었던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가 패션 쇼장이에요? 말 좀 고상하게 골라서 하세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한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해서 그런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러자 대번에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의 악을 빠락빠락 지르며 그랬어요. 뭐? 감히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니? 하여간 딸내미는 그런 대로 봐주겠더니만 전직 선생님이 뭐해? 농사꾼인데. 그 말에 엄마가 드디어 열이 받아서 터지고 말았어요. 멋이 어째요? 이 옆에 내가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생긴 거는 술집년처럼 생겨가지고는. 나도 너 같은 것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잠시도 못 있겠다.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보겠네. 어머나, 나한테 술집년이래. 자기 딸이 술집에서 일했는데 나보고 술집년이래. 어머, 우기고 자빠졌네. 멋이 어째요? 여자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어디서 굴러먹다곤 개뼈따귀야. 진짜 열받게 하네. 그랬더니 그 예비 시어머니가 호들갑스럽게 그랬어요. 어머머, 저것 좀 봐. 한 대 칠기세네. 여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널리 있고 널린 게 여자인데 뭐 이런 촌스럽고 무식한 집에다 장가를 보내요. 그냥 가요. 라고 하며 휑하니 박차고 몇 걸음을 가다가 언제 왔는지 문 앞에 서 있는 한 아주머니랑 딱 마주쳤어요. 마치 무슨 못 볼 것이라도 보는 양 기절 초풍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야, 깜짝이야. 어머, 형님.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손바닥을 들어서 한 대 세차게 갈겼어요. 얼마나 제대로 날렸는지 삐딱구대 중심이 흔들려서 대자로 나자빠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입을 쩍 벌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새 그 아주머니가 대자로 뻗은 예비 시모 위에 올라탔어요. 이 잡것이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지랄을 떨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너 죽은 듯이 안 지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뭔데 선을 넘어? 라고 하며 빚어 손 쓸 새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어요. 갑자기 기가 팍 죽은 자세로 예비 시아버지께 살려달라고 SOS를 마구 보냈는데도 웬일인지 예비 시아버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 살다가 상견례장에서 이런 스펙타클한 광경이 다 있나 싶어서 무슨 상황인지 놀라시기만 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그 아주머니가 정중 인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현우의 친엄마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현우 아빠랑 같이 사는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너 얼른 잘못했다고 안 비냐? 빨리 안 해? 나한테 뒤질래? 주먹 다짐까지 하는 현우 씨의 친엄마의 다그침에 놀라서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가 나이도 얼마 처먹지도 않았어요. 머리도 나빠서 제 남편처럼 나이가 치읓한 사람한테 기대어서 살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얘랑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살라고 했네요. 그런데 변한 게 없네요. 현수 아빠가 좋아하니까 같이 살라고 했더니 자기가 마치 만나님이 양 행세를 하네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 여자의 모피코트와 금목걸이와 금귀걸이와 손가락에 뜬 반지며 샤넬백을 전부 다 회수하며 그랬어요. 너 내 덕에 그동안 허위허식을 하며 잘 살았으니까 이젠 현수 아빠 떼서 나가 떨어져. 알았냐? 내가 오늘부터 네 뒤를 캐고 다닐 테니까 현수나 현수 아빠 근처 얼쩡거리기만 해봐. 죽는 줄이 알아. 알았어? 그러자 기세 등등했던 아까와는 다르게 비굴하게 싹싹 빌며 용서를 사정없이 빌었어요. 형님, 잘못했어요. 내가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빨리 안 꺼져. 어때 되고 형님이래? 한 번만 더 주제 파악도 않고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라고 하며 한 번 더 돌진할 자세를 취하자 죽어라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엄마가 놀라서 그러셨어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이 결혼을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겠어요. 라고 하며 제 손목을 이끌고 나오셨어요. 남편이 제게 자기 가정사에 관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약간 복잡했으니까요. 예비 시아버지가 대표로 있다던 그 관광버스 회사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남편의 친엄마였어요. 놀기 좋아하는 예비 시아버지를 못 믿었던 남편의 친엄마가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그 젊은 여자랑 그렇고 그런 부적절한 사이가 되자 이혼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남친의 친엄마는 보란듯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가정사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상견례가 끝나면 말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로 믿고 있던 그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품격 있어 보이는 남편 엄마로서의 태도를 잘 보여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들통이 난 거였죠. 그동안 그 여자와 동거를 하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표직 자리를 유지를 시켜주고 언제든 맘에 안 들면 내쫓아버릴 수 있다는 전제로 깔아섰다고 했다더군요. 상견례를 한다는 소식에 엄마의 자리는 지켜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로 알고 있던 여자는 그저 예비 시아버지 애인이었을 뿐이니까요.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로 알고 있던 그 여자가 아들을 파혼을 당할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죄로 인해 그 여자는 예비 시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영원히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인해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다시는 그 여자의 얼굴은 본 적이 없게 되었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드니즈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을 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시행 중이던 팀 프로젝트가 미처 끝나지 않아서였어요. 남편 핵심 멤버인데 그 일을 제쳐두고 신혼여행을 가기에는 맘도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며 편하게 그 팀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홀가분하게 다녀오기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껴왔던 신혼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제게 연락해왔어요. 언니,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랑 오빠가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혹시 유럽 쪽 아니에요? 어머, 오빠가 벌써 말했어요? 말하긴요. 뻔한 거죠. 내가 오빠를 언니보다 더 많이 지켜본 사람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로 갈 거예요? 스위스로 입국을 했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출국을 하려고요. 아, 정말요? 여행을 가는 쪽은 저인데 뜬금없이 신우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신혼여행 가는 것 같네요. 나랑 아가씨 오빠랑 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언니, 거기 가면 명품 매장은 꼭 들려야 하잖아요. 언니가 간 김에 나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뭘요? 내가 갖고 싶었던 이쁜 미니백이 있었는데요. 알다시피 여기서 사면 호구되는 거잖아요. 딱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더 해봤자
입만 아파질 것 같아서 딱 끊고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내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지 쇼핑하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늦게 가는 대신에 신의 선물 같은 건 싹 다 생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은 못 들어줘요.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면서 그랬어요. 진짜 언니는 오빠는 어쩜 그렇게 천생연분이에요? 내가 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다 사다가 준다고 하던데 어쩜 그렇게 단칼에 거절해요? 그러다 보면 모처럼 내 휴식을 못 챙기게 되니까요. 명품 샵 둘러볼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그리 알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혀를 내둘렀어요. 칭하네 칭해. 어휴,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서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요. 아가씨야말로 나를 배려해줘야죠. 오죽했으면 결혼식 올린 지 반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신혼여행을 가겠어요. 아가씨가 이해해줘요. 나는 그저 오빠랑 다 있고 푹 쉬다 올 거예요. 알았어요. 정말 치접스럽고 치사해서 어휴 라고 성질 있는 대로 부리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참 냉정하다 싶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르는 분들이라 그래요. 저도 신유에 타정하고 따뜻하게 안이 지내고 싶겠어요. 저도 그렇게 눈치코치도 없이 저밖에 모르는 인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지켜봐온 신유이는 저에게만 철딱서니가 없게 굴었기 때문이었어요. 잘해주면 한정없이 내 머리 위로 올라타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남들에겐 한없이 배려심도 많고 낱낱하면서 저에게만 굳이 버르장머리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만만해 보여서일까요? 아무튼 제가 편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신혼여행 일정표를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와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매일처럼 오셔서 화장실 물에도 갈아주시고 물이랑 사료도 갈아주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동물 애호가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귀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고아원과 구조된 동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귀에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는데도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맨날 갱년기 우울증이라며 인생이 허무하다 어쩌다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전 오빠가 불효나한 줄 알겠더라고요. 돈이 없기를 하나 남편이 없기를 하나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기를 하나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고 고민이 하나도 없으시면서 뭐 때문에 우울한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세상에는 의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럴 새해가 있나 싶어서요. 저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비슷한 나이이신데도 혼자 사시면서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사시는데요. 그 점은 저희 친정엄마가 배워야 할 점이죠. 나이가 들면 마음도 지갑도 열면서 베풀면서 살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나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아 도는 것은 시간이요 돈뿐이고 친정아버지랑 어디로 놀러를 가셔도 재미가 없고 그것이었으니 세상 재미가 없을 만도 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행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야. 어디 당신 나이에 이렇게 잘해준 남편이 또 있는 줄 알아?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행복에 초치는 소리를 하시는 친정엄마에 비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동네 개들이 혹여나 다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비로 병원으로 데려다가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신우이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딸인 것처럼요. 드디어 신혼여행을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스위스에서 6박을 한 후에 프랑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 3박은 한인민박을 예약을 했고 나머지 3박은 호텔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던 한인민박으로 향했는데 세상에 신우이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보다 먼저 저와 남편을 발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면서 달려왔어요. 언니야, 오빠,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렸어. 놀란 저와 남편을 향해 달려와서 껴안고 난리를 쳐댔어요. 아가씨, 여기 웬일이야? 웬일은 언니랑 오빠가 예약을 한 데라서 나도 얼른 예약을 했어요. 나는 어제 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그랬어요.
너 미쳤어? 여기 혼자 왔어? 아니, 내 남자친구랑 왔지. 엄마 모르게 왔어. 언니랑 오빠만 알고 있어. 정훈이라고 알지?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정훈아, 우리 언니랑 오빠야. 인사해. 그러자 멀끔하게 생긴 희멀겋게 생긴 남자애가 인사를 했어요. 두 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엉겁결에 파리에서 만난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아주 싫지만은 않았어요. 해외에 나가면 그저 한국 사람이면 다 반갑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물었어요. 아니, 두 사람은 어떻게 예약을 한 거예요? 한 방에서 지내요? 아니요. 나는 6인실에서 지내고 있고 정훈이는 남자 4인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뭔 걱정? 저와 남편의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민박집 아주버님께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그쪽 사람들에게 저와 남편에 관해 많은 얘기를 해줬었는지 다들 반갑다고 환영을 해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예약된 2인실 방에서 짐을 풀자마자 아래층에 있는 거실 겸 주방으로 가서 거기 온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와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을 두드리더니 신우이가 무대포로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정환이가 여기에 자주 와서 잘 알아요. 부르도 꽤 할 줄 아니까 우리 정환이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얼른 일어나. 이젠 신혼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둘이 붙어있을 작정이에요. 빨리 밥 먹고 돌아다녀야 본전을 뽑죠. 안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웬 말이냐는 듯이 그랬어요. 은실아, 그래도 우린 명색이 신혼여행이야. 우리 사이에 낄 생각은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놀아. 알았어? 미쳤어, 오빠.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오빠 구박을 받아야 돼. 스위스에서 그만큼 둘이서만 지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무튼 빨리 준비나 해.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커플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어요.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흑형이나 있진 않은지 경계도 해주면서 파리쟁이 친절하게 다가와도 철저하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다니게 되니까 꽤 함께 다닐만 했어요. 파리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나 강도들이 흔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명품 샵까지 가게 되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저 아이 쇼핑만 하려고 했는데 남편 온 김에 기념으로 제 것을 하나만 사자고 제안했어요. 네 돈으로 사주는 거니? 그럼 내 돈으로 사줘야 의미가 있지, 안 그래? 그럼 네 것은 내가 안 사줘도 되는 거야? 남자들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저는 명품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텍스 리펀도 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FTA 협정도 되어 있어서 관세 면제도 되어서 가격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도 그 후덜덜한 가격 때문에 감히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고 사더라도 기념으로 하나나 살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중이었는데요. 신우는 마치 시장바닥에서 물건을 쓸어 담는 것처럼 쓸어 담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것 봐. 오빠,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싸다니 대박 아니야? 라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휴대폰에서 국내에서 파는 가격과 비교하면서 신이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체나 저렴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돈을 주지를 못하고 사는 부르주아나 돈지랄을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서민이 무슨? 이라며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저 명품이란 것들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 눈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신우는 우리나라에서 30만 원이나 하는 명품 스카프를 20만 원이면 산다면서 5개나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매장 직원이 혹여나 중국인 큰손인 줄 알고 신우이가 한정판 핸드백이라며 명품 백을 선보이고 구두도 보여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신우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래? 이거 다 살 거야. 오빠, 안 사면 바보지. 이렇게 싼데. 그래서 돈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냅뒀어요. 신우이가 신우이 남자친구랑 계속해서 뭐라 하더니 하나씩 찜하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신우이가 계산을 한다며 늘어놓은 쇼핑 리스트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어요. 명품 여성 스카프 5개와 남자용 명품 머플러 3개, 그리고 핸드백 2개, 또 명품 구두 1켤레, 그리고 명품 운동화 2켤레. 미친 거 아니야?
그래놓고도 몽클레인가 뭔가를 사고 싶어서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거 리버시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나 이것도 사고 싶은데 언니랑 오빠는 안 살 거야? 저랑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어버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 매장에 있는 물건을 통째로 사야겠네요. 그만해요. 아가씨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촌스럽게. 언니가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 이 가격을 봤는데 억울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샀냐고요? 그럼 안 사면 그만이지. 뭐가 억울해요? 하여간 언니랑 말이 안 통해. 너무 많이 지체했어요. 빨리 계산하고 나가요. 라고 하자 저를 한쪽 귀퉁이로 끌고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곧 있으면 정훈이네 집에 인사하러 갈 거예요. 저거 다 그때 들고 가야 선물이래요. 여기서 싸게 사서 인사 선물로 들고 가면 대박 아니에요? 뭐요? 저게 얼만 줄 알아요? 저래봬도 샤넬백 하나급도 안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데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거 사러 온 거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월급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허세를 부릴 일이 있어요? 더러 물러요. 그러자 성질을 팍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뭔데 물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니처럼 예의도 없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뭐요? 내가 예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요. 난 언니처럼 얼굴에 철판은 못 갈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죠. 언니처럼 시집을 오면서 혼수 같은 거 안 해오고 입을 딱 씻어버리진 못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거 결제해줘요. 언니가 안 해온 혼수 선물이라 치고 해달란 말이에요. 난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어린 빰뿌너치도 없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저거 모두 다 내 돈으로 살려고 고른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몰래 따라왔겠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언니가 사줘야죠. 야, 세상에 별종을 다 보겠네 했네요. 그래서 제 깜매라고 계산을 기다린 점원에게 가서 쏘리란 말만 연거푸하고 안 산다고 손짓만 했더니 황당했어요. 제가 남편 손목을 끌고 그 매장을 나와버렸더니 기어이 카드란 카드를 신우이가 다 긁어대고 기어이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 세관 신고서 양식에 사인을 받아오느라 꽤 시간이 걸렸는데 제게 와서 합계액을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훈 씨랑 카드로 일단 긁었으니까 언니가 저한테 돈을 이체하세요. 내 친구는 올케 언니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했는 줄이나 알아요? 내가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쳤는 줄 알았어요. 언니도 예의가 있어봐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신우에게 그랬어요. 너나 네 언니한테 예의 좀 지키고 살아. 왜 네 예비 시댁에다 갖다 바칠 것을 네 올케 언니한테 결제하라고 하냐? 너 정신이 돌았어? 라고 했어요. 또 신우의 남자친구의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같이 양아치 같은 애한테는 내 동생과 결혼은 허락 못해. 하필 그때 신우한테로 전화 한 통이 울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놀라서 신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로 그랬어요. 어머니, 네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구두 240으로 샀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아버님 머플러랑 어머니 스카프도 샀어요. 마음에 어떤 게 드실지 몰라서 색깔별로 다 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서는 저렴해서 괜찮아요. 이모님 것도 샀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가씨는 운동화를 샀어요. 아가씨가 갖고 싶다고 해서요. 호호호,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하겠어요? 네, 네. 아, 간 김에 어머니, 샤넬백은 얼마나 한지 알아보라고요? 네, 제가 내일 한번 들러서 알아볼게요. 네네, 내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저와 남편이 그 모양을 지켜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진짜로 신우이가 호구가 되기 딱 십상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신우이가 바보 몽충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속닥속닥 해줬어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이 신우에게 가더니 그랬어요.
이거 산 거 전부 다 영수증 다 내놔. 왜 오빠? 네가 처음부터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아까 사들고 왔던 거 전부 다 다시 들고 가자. 왜? 오빠가 사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 뭘 오빠가 사? 언니 돈으로 사야지. 그래서 제가 그새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나랑 가요. 그 말에 속도 없이 좋다고 그 물건을 들고 다시 그 매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명품백을 들고 가는 우리를 타깃으로 삼아서 소매치기들이 몰려들까봐 조심조심해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신이 카드로 결제를 했던 것을 취소시켰어요. 다시 제 카드로 결제를 해줄 줄 알고 좋아했던 신우이가 제가 대신에 제가 쓸 명품백을 하나 사들고 결제를 해버리자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왜 언니 것만 사고 내 것은 결제를 하네? 내가 미쳤냐? 네 것은 네가 사야지. 그리고 네 남친 엄마 것은 네 남친이 사야지. 아가씨가 호구야? 그러자 남편 한마디 거들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어. 너는 내 눈에 혈기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자식하고는 결혼은 못한다. 알았어? 라고 했더니 죽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남의 호구가 되어서 사느니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며 뽀른 체하며 저와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신우의 남자친구와 깊은 대화를 하며 따끔하게 혼쭐을 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의 전화로 남자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이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어머니. 스카프랑 신발이랑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더니 왜 아직까지 안 보내냐? 그게요. 라며 어물쩡거리길래 제가 전화를 뺏어서 그랬어요. 이봐요 아주머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아드님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저는 옳게 되는 사람인데요. 생 도둑놈의 집구석에는 우리 아가씨를 못 보내니까 언강생심 넘보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저를 못 주게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좀 차리고 살아요.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쩔쩔매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일을 차리라면 이딴 식으로 나와봐요.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두고 봐요. 길길이 날뛰는 신우를 냅두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은실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 그새 너희들 따라가서 갈 줄 알았겠냐.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가 누군가 그 애가 난 마음에 안 들었다. 그 엄실한 사람도 보통이 아니겠더라. 잘내 부렸다. 은실이가 그 집구석에 들어가 살면 종밖에 더 되겠냐. 다 뜯기고 집안 거덜내고 쫓겨날 거다. 어째 그렇게 멍청한지. 너희들 반틈만 닮아도 소원이 없겠다. 결국에 신우이와 신우이 남자친구는 태판 크게 싸운 뒤에 헤어졌어요. 모두 그 탓을 저에게 돌렸지만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제정신을 차린 후에는 알겠죠.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와서 저를 온수 보듯이 하는데요. 언젠가는 알겠죠. 제가 자기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이란 것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사고도 아주 자유분방하고 뭔가 얽매이기를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타고난 DNA가 예술가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었어요. 미술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 순수 창작의 길을 걷고 싶어 했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패션 산업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척 지루해했었죠. 늘 제게 그랬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자기 길도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세뇌를 당한 대로 사는 거야. 그 말엔 저도 동의했어요. 그는 타고난 크리에이터로서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남달랐어요. 남자친구가 한창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할 무렵에 알바로 일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남자친구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소울메이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온 딸이었어요. 늘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해야 했고
때맞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이과에 들어가서 어울리지도 않는 약대 진학가라는 아버지의 지상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서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사건건 아버지의 간섭과 엄마의 과잉 돌봄 속에서 자라온 제가 숨이 막혀 왔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었구나. 제 주변에는 온통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쫓아가기 바빴는데 지금의 남편은 제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어요. 그때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늘 그랬어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부모 말에 끌려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착한 딸로서 살아온 저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온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란 제겐 대단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제겐 뭔가 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했던 것이 제 인생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어떻게 돼버리냐 망연자실해 했었죠.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떤 유형 인간인지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이과 쪽보다는 문과와 예술계 쪽이 더 적성이 맞는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앞으로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갈 테니 그 미래를 위해서는 이공계 쪽이나 아니면 약사가 되기를 바라셨었죠.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고 하기 싫어도 자신을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한다고요.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부모님의 가득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배따지가 뜨뜻하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어때요?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안 그런가요? 남편은 내 능력을 일깨워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보도 못한 기생 오라비 같은 모습의 사위를 좋아할 리는 없었어요. 깡마른 몸매에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였고 옷은 거적대기 같은 것을 힙하다며 입고 다녔으니 엄청 실망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뭐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남편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상견례에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따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하객들이나 준비하는 사람이나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탄 발언에 저희 부모님 입을 쩍 벌리고 놀라셨어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시부모님의 반응은 그저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네 결혼이 그렇게 우습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야. 왜 그러겠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꼭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결혼식 문화도 변해야죠. 저희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결혼식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혼수 예물 교환 같은 것도 생략하고요. 그동안 키워주신 것도 어딘데 그런 쓰잘데없는 데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른들도 있는데 혼자서 마네마네 하는 것은 건방진 생각이네. 결혼식은 양과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께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결혼식도 안 하고 살겠다니. 어디 상놈의 집구석이 아니고서야. 그게 말이 되나? 언성이 높아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도 그건 아니돌 말이라고 해도 저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혼인신고는 하되 결혼식만 올리지 않겠다고 하네요.
모든 것은 제 아들이 다 알아서 하겠답니다. 따님을 보내시면서 서운하시겠지만 그냥 몸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죠. 혼인신고는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결혼식은 하고 살아야죠. 어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처럼 모양이 좋지 않아요. 저도 반대합니다. 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딴 식으로는 내 딸을 결혼 못 시켜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들 결혼식에 쫓아다니며 냈던 축의금도 얼마인 줄 아세요? 사돈도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서 칙도 안 올리고 부르지 않았다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결혼식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자네 뜻대로 할 생각이면 난 이 결혼은 죽어도 반대네. 그리 알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주게나. 여보, 갑시다.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고 하시며 저를 끄집고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부모님의 반대는 엄청 심했어요. 머리도 노랑 물을 들여갖고 누가 보면 양아치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나 하겠다. 너는 쟤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 인물이야 그런다 치고 저런 것은 어디 영화 속에서나 볼 줄 알았지. 내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엄마랑 아빠가 촌스러워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고 살아요? 어이구, 네가 지금 뭐에 씌었는지 굿이라도 해야 되는가 보다. 내 팔자야. 그렇게 해서 1년 화성세월을 보냈지만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 단단해졌고 남편의 사업이 대박을 쳐서 남편이 떡하니 건물을 한 채 샀거든요. 물론 많은 은행빚도 지긴 했어도 그만한 능력이 되었으니까 샀던 거죠. 남편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제작한 고급 원단에 직접 디자인한 옷들이 메가 히트를 쳤어요. 직원들도 많이 뽑게 되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했는데 이왕 이전을 하는 김에 더 욕심을 내어서 큰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전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을 미루던 말던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건물을 샀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옷 몇 개 팔아서 건물을 샀다니 그걸 누가 믿냐? 아니요. 엄마는 꼭 사람을 그렇게 시간떨떨하게 보더라. 못 믿겠으면 우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한번 와보세요. 엄마도 놀랄걸? 이라고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속는 셈치고 한번 남편이 샀던 빌딩을 보러 왔나 보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서 남편이 샀다던 건물의 시세를 듣고서는 눈이 휘둥그레지셨대요. 그렇게 빨리 그 젊은 나이에 그만한 돈을 벌었을 리가 없다며 믿기지 않아서 남편 일하는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유리창 너머로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와 예비사위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바삐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에 반하고 마셨대요. 머리에 노랑물 들이고 찢어진 바지를 타는 대로 입고 다니는 소가지도 없는 예비사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완전히 편견이었단 사실에 스스로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소신 있는 특별한 예비사위로 거듭났으니 어찌 보면 남편이 그 건물을 사지 않았다면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덕에 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 다행한 일이 아닌가요? 그때부터 친정아버지가 내 사위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옷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패션 쇼장에도 자주 오셔서 관람을 하셨어요. 생전에 청바지는 입어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남편이 제작한 체인이 달린 힙한 청바지를 사위가 만든 옷이라며 자랑하시면서 입고 다니세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속사포로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다니까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무실 스튜디오 룸에서 남편과 제가 직접 꾸민 아름다운 꽃장식 앞에서 역시나 남편이 직접 제작한 옷을 입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결혼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제가 그때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렇게 착한 딸이 어디 있어요? 결혼식 비용이 들기를 하나, 혼 산다고 돈이 들기를 하나, 신혼집도 사위가 다 장만하고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딸을 시집을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는 대박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이구, 그게 자랑이냐? 이만큼 키워줬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부모 등골 빼먹을 일이 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 살기나 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간절을 올리며 그랬어요. 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남편을 안아주시며 그러셨어요. 그동안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 미안하네. 내가 무지해서 그랬네. 내 딸 잘 부탁하네. 든든한 내 사위.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경사났네 경사났어 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 판꽃을 쳤어요. 이런 날이 아니면 언제 추냐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한 말은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하신 축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네 마누라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곁들이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염색을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남의 편이 남편도 마누라 편이 되라는 말씀도 눈꺼만큼도 마음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제가 그 속을 어찌 알았겠어요.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와서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편 한낮이 되도록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별일이 없으면 그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오전 내내 서로 깨우지 말고 푹 자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한낮이라 해도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었고 거실 커튼도 젖히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도 가늠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그 시각이 11시가 타될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요란스럽게 벨 누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벨만 누른 게 아니라 문까지 두드리고 난리였어요. 저보다 먼저 잠에서 깨서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하고서 저에게 와서 부산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엄마 오셨어. 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각에 연락도 없이? 아니야. 지금 점심때가 다 돼간단 말이야. 얼른 문 열어드려. 뭐하고 있어? 내 말에 남편이 급히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오셨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너는 머리가 그게 뭐냐? 이제서 일어났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좋은 주말 아침에 철을 치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잠이 확 깼어요. 네,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미치고 한장하겠네. 아무리 주말이라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철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별로 시어머니의 심기가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인상을 팍 쓰신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아들네 집에 오면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왜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태극박을 한 대 주워 박으셨어요. 이 썩을 놈아, 장가를 가면 네 엄마는 없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꼭 연락을 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엄마, 그건 아니죠. 나도 결혼을 했는데 어엿한 어른이라고요. 왜 함부로 머리박을 때리고 그러세요? 왜 웃었냐고요? 뭐야? 이게 생전에 나한테 시비를 안 트더니? 네 마누라가 그렇게 시키더냐? 네 눈에는 이제 이 애미가 없어? 엄마, 왜 오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하실 말이 있어서 오신 거면 빨리 하세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들어 보이시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 이건 무엇이여? 이거라니 뭐가요? 네가 네 장모한테 보낸 톡을 왜 나한테 보낸 거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가 내민 휴대폰 속의 톡 내용을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엄마한테 보냈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남편의 태급박 알밤을 먹였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나한테 약 올리려고 이거 보냈냐? 이건 무엇이냐? 이제 네 엄마는 네 안중에도 없고 장모만이 있냐? 이건 뭐야? 갑작스런 시어머니 험악해진 말투와 태도에 놀라서 저도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톡을 보았어요. 앞불싸.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보내려는 톡을 시어머니한테 잘못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비몽사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엄마한테서 톡이 오자 답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시어머니께 잘못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엄마께 보내려던 톡을 시어머니께 잘못 보낸 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겁니다. 장모님께는 디올 스카프가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다음번엔 제가 명품백을 하나 사드릴게요. 장모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며 하트를 뿅뿅뿅 날렸더라고요. 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더 열불이 난다면서 이번엔 남편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때리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네 장모는 사람이고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여? 왜 차별하냐? 너 나한테 신혼여행을 가서 선물을 사왔냐 안 사왔냐?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네. 엄마, 제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사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이 선물이야? 맨날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인데 그것이 시방 선물이라 하는 것이야? 그게 선물이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도 이것이 웃기고 자빠졌네. 명품 스카프가 돈이 얼만데 그러냐? 아이고, 불똥이 제게 떨어졌어요. 명품 스카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장모만 사다 주고 나는 뭐냐? 그리고 어이, 며느리. 사위가 장모를 챙길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여? 제가 난감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미순이가 명품백을 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스카프 하나 사드린 게 그렇게 억울해? 뭐시여? 억울하지 안 억울하냐? 똑같이 명품 스카프를 사주던가 할 일이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벌써부터 네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두 분께 똑같이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요. 어머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엄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혼수 선물로 명품백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사위한테서는 명품백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충식 씨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오기를 부리냐?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있나? 순식간에 제 머리 한 움큼을 잡아서 머리를 뿌리채 뽑을 형으로 쥐어뜯었으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열이 받아서 쫓아왔는데 뭐시 어째?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며 신혼여행 선물을 네 친정엄마 것만 사서 보냈냐? 남편이 놀라서 뜯어말리면서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건강식품을 사다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놓으세요. 라고 하며 남편이 어찌어찌해서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괜찮냐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에 생채기라도 난 것이 없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마치 마귀 할멈이 환생이라도 한 듯이 또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 여시 같은 것 땜시 네가 혼이 나간 것이요. 그러자 남편이 막아서며 그랬어요. 엄마, 갱년기 우울증이라서 제가 엄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렸으면 됐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 핑계를 대고 함부로 하시면 저도 안 참아요. 아셨어요? 뭐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러냐? 엄마가 내 결혼식 때 그러셨잖아요. 마누라 편을 들고 살라고요. 얼른 나가요. 내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라고 하며 안 가겠다는 것을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시어머니께 제가 혼수로 사드린 명품 백을 들고 왔어요. 자기야, 머리는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건 왜 들고 왔냐? 네가 선물한 명품 백을 다시 가져왔어. 아들은 이젠 없는 셈 치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동안 들여왔던 생활비도 끊을 테니까 그리 알고 밖에 나가서 일거리나 찾으라고 했어. 이젠 엄마랑은 끝이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뿐이냐? 또 나를 찾아서 분풀이를 타실 텐데. 걱정 마. 또 찾아오면 이사를 가버린다고 했어. 이 명품백은 팔아서 그 돈으로 장모님께 명품백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고 왔어. 아들은 이젠 없으니까 돈 필요하다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 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여러 번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그때마다 제가 냉담하게 했더니 더 이상 오시지는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돈으로 생활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알거지 신세가 되시는 거는 금방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 머리채를 담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